물려받은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편입니다. 오늘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10년 평가 토론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보다는 발제자와 토론자 얘기를 들어보셨으니까 저는 말을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발제하시는 두 분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잠깐 쉰 다음에 토론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다시 소개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실 첫 번째 발제는 우리 빈곤사회인대 활동가로 오래 활동하신 김윤영 활동가를 소개드립니다. 네, 다음 발제는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는 홍정훈 소개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3시에 마치는 걸 목표로 해서 들어가고요. 발제 두 분께서 한 20분 정도 하시면 되겠죠. 네, 발제 그럼 김윤영 쌤부터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송파 세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개정되고 그리고 급여법이 제정이 됐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각 제도 변화가 변화의 목표에 맞게 현실이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국회에 드렸고 함께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게 저희가 평가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평가를 준비하면서 기초법 행동에서 함께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함께 세미나와 토론을 하면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그리고 급여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좀 문제의식을 나누고 이후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겠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평가를 실게 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됐었던 당시의 문제의식과 그리고 현재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제의 내용은 그 제도의 모양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략을 하고요. 평가에 대해서 좀 주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래도 도입의 목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말씀해주신 대로 2000년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2010년부터 빈곤정책 제도개선 기획단이라는 것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개별급여의 초안은 이미 만들어졌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법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2015년에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것으로 모습을 좀 드러내게 되었는데요. 이때 맞춤형 개별급여가 도입될 때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해서 상대적 빈곤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최저생계비가 마켓바스켓 방식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좀 연구자들의 자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같은 데 흔들릴 위험이 있다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실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반영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최저생계비라는 단일 기준으로 선정기준이 있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면 이것저것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문제적으로 주되게 지적되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급여별 선정 기준을 따로 운영하고 하나의 급여에서 탈락하다가 또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역시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의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시민사회 역시 오랫동안 요구해 왔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만 저희가 맞춤형 개별급여가 도입된 이후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목표에 걸맞는 수준으로 실제 선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기존 생계급여, 그러니까 현금급여 수준의 생계급여가 연동이 되었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최저생계비와 동일한 수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수급자들이 수급에 더 많이 진입하거나 아니면 더 계단식으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 좀 마땅히 없었다라는 게 저희의 핵심적인 평가였습니다. 두 번째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복지제도도 그렇고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들도 그렇고
그 희생자들의 항상 피와 눈물 위에 써진 것 같아요. 그 긴급복지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도 대구 불로동 아동 아사 사건 이후에 제정이 되어서 이후에 영구법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좀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의 방향은 두 가지였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원을 지자체와 일선 담당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좀 해소를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이런 기준들이 좀 추가가 되고 또 제도가 오랫동안 안정화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뒤에서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필요한 사람에 비해서 항상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사실 결정이 되는 이런 좀 제도의 방향이 접근방향이 완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원받을 사람들의 목표의 수준, 그 양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주되게 좀 전하고 싶은 평가입니다. 또 하나는 급여법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법률인데요. 처음에는 발굴법이라고 많이 불렀었던 것 같은데 그 제안해주신 의원님께서 급여법으로 꼭 수정을 요청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발굴주의, 신청주의의 문제를 좀 지적하면서 발굴주의가 태동하게 된 가장 중요한 변화, 그 정책적 변화의 어떤 그 법안으로서의 정책적 변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안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평가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의 목표와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서 목표가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수급권자들의 권리의 측면에서 이 법안들의 변화가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계단식 선정기준 도입으로 탈수법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했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도입과 계단식 선정기준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도입에 대한 평가는 홍정은 연구원님이 이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현재 통계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기준중위소득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에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실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놀랐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내가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한다고? 뭐 이런 게 의문이었었어요. 그 최저임금밖에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중간소득자 이상이라는 거냐, 너무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런 장면이 기존의 복지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회 위험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빈곤층에 대한 너무 열악한 수준의 복지제도가 사회 전체에도 사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두 번째 발제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경험만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중위소득과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여러 소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계급여 소위에 2년간 참석을 했었는데요. 생계급여 소위에서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초안 논의를 먼저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좀 느꼈던 것은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재가를 받는 자리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재가하지 않으면 언제나 논의는 다시 초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했고 기획재정부가 어떠한 것을 왜 충분히 더 필요한 만큼 인상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지도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은 경기가 좋지 않다라든지
내년도의 전망이 좋지 않다, 혹은 복지 지출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라는 아무런 수치도 등장하지 않고 이런 결정이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근거 자료도 없는 채로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그냥 들어야 하는 자리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좀 고민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겠다고 하였고 또 증가율에 대한 결정 산식을 여러 차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식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민주적 논의 역시 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될 당시에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면서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있는 최저생계비 개념이 사실 폐기가 될 상황이었었는데요. 여러 의원님들과 또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이 최저생계비 개념을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를 설명하는 정의 때문인데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제도의 목표가 분명히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는 이 최저생계비 개념은 보장 수준을 검토하는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중위소득과 급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조사가 3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정성 평가는 원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던 방식은 전물량 방식에 따라서 계측이 되고 있는데 이 평가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생계급여 수준은 적절하다라고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도 3년에 한 번씩 그 수급자분들의 가계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계부 조사를 통해서 보면 적절한 생활 수준을 하고 있다, 특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것은 이런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질조사 평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4인 표준 가구의 구성에서 34페이지에 상단에 있는데요. 17세 첫째아와 15세 둘째아, 둘째는 여자아이고 첫째는 남자아이라는 것이 이제 가정이거든요. 근데 여기 최저생계비 구성 중 피복신발비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면 11,800원짜리 운동화를 2년 동안 첫째 아들이 신을 수 있다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저는 좀 당황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1,800원짜리 팬티 스타킹 한 켤레를 3개월간 신을 수 있다. 중학생들의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전혀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 용돈도 1개월에 2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적정하다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수준의 용돈을 주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계단식 선정 기준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주거급여가 만들어지면서 그 수급자 숫자도 확대되고 또 주거급여만 받는 급여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의료급여가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탈수급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 5월 달에는 전북 익산에 살던 여성이 딸의 사망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역시 근로능력이 있는 다른 가구원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이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우울증 등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의료급여를 받냐 마냐, 생계급여를 받냐 마냐 이거 하나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은 저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예단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될 가능성을 언제나 갖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국가와 사회는 그것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맞춤형 개별급여가 도입되면서 이행급여 특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더라도 특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임금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2년 동안 의료급여를 유지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2년 정도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진짜 계단식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 효과도 무척 컸습니다. 특례 유형별 현황을 36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 당시에 이행급여 특례를 받는 사람들은 전체 특례 대상자들 가운데 37%가 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장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례는 제도 변화와 함께 바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인데요. 48시간 내 선지원이 원칙이라는 게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검색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홍보 문구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돌아가셨던 강남구에 사시는 남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분 6개월 이상 무직 상태였고 월세 전기 요금 수개월 동안 체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 사업에 따라서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도 선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A씨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신청을 하려고 동주민센터를 찾았을 때는 예산 소진 때문에 1월에 오라고 했고 1월 달에 찾았을 때는 아직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집에서 주범으로 발견이 되었죠. 근데 저희가 작년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 소진 때문에 서울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현황이 좀 포착이 되어서 모든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었어요. 이분이 살고 있는 강남구 역시 신청 안 받고 있다라고 답변했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지 않게 되면 예산 소진 때문에 신청을 받지 않게 되면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는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시에 24개 지자체 가운데 8개 정도 지자체가 신청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너무나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장하고 있는 복지제도가 예산 소진으로 1년에 몇 개월씩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게 특히 빈곤층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예산 소진 여하가 아니라 지출이 무조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제도의 성격과 예산이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급여법인데요. 그 효과 안정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급여법이 도입이 되면서 발굴을 강조하는 정책 흐름이 되게 강해졌죠. 그래서 정보를 수합하는 개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수합한 정보를 통해서 수급자들에 대한 재조사도 훨씬 촘촘하고 까다롭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강남구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황을 보더라도 데이터가 없는 것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사회복지 공무원분들도 발굴 대상자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발굴했으니 파악해라라고 하면은 일주일 안에 보고서를 써서 또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방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제도와 적극적인 개입의 부재를 문제로 좀 지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발생하는 사각지대 중에 많은 숫자는 저는 공적 데이터와 실제 삶 사이의 간극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몇 가지 예시를 써두었는데요. 저는 이런 사례들을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분은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요. 90세가 넘으셨어요. 이분 한글도 모르시는데 이분 명의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이분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을 해두었거든요. 이분이 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이 자동차를 재산에서 좀 제외를 해달라고 몇 년 동안 요청을 했어요. 단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생보위에서 아예 다뤄주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그냥 아들에게 이 차를 처분하라고 하라라는 걸 계속 요구하는데 그걸 이분이 어떻게 떠났습니까?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는 아들인데요. 그리고 또 채무 문제 때문에 아들이 자신의 통장으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없지만 아들 역시 자신의 경제적 불안정 때문에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을 해온 것 양식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상황을 회피를 하고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거리노숙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수년 전에 받은 주택청약, 해약한 주택청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해약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하라고 동주민센터에서 이제 요구를 했죠. 근데 이것을 지인들에게 빌렸던 돈도 받고 이러는데 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감소분만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분을 모두 더하면 내년 1월 달에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6개월째 계속 거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명백한 빈곤의 이 기록들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포기하게 하는 공적 자료와 또 제도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여법이 10년 동안 이 발굴 중심의 대책을 계속 강조하면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충분히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도 검증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검증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자분들 정말 전화기를 그냥 개설하면 바로 대출 연락이라든지 명의도용에 대한 피싱 범죄 뭐 이런 것들 전화 정말 많이 오거든요. 이런 나쁜 상품이나 아니면 사기성이 짙은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있을 때 계속 그 데이터를 그냥 수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가 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저 3분만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네. 2분 남았는데 저 5분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 다른 발제자분께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른 기타 평가인데요. 이 부분도 앞선 그 제도 목표에서는 담기지 않았지만 제도 변화 과정에서 생긴 중요한 변화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사각지대 해소에 실제 공을 좀 협력한 공을 세운 것은 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잔존시킨 채로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공연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불안정하고 분절화된 운영에 문제가 없는가에 관한 것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당시에 가장 좀 핵심적으로 우려했었던 사항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과도한 문제로 계속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다가 지금은 주거급여는 주무부처가 국토부가 되었고 그리고 교육급여는 교육청, 시도교육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수급자분들이 정보를 일원화해서 받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주거급여의 내용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통로가 없어진 거예요. 동주민센터에 물어보면 그거는 뭐 그냥 LH 주거급여 관리소에 연락을 하셔라 이렇게 답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급여를 좀 대하는 방식 자체에도 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받다가 이사를 가면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60%가 임의로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주택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다시 주거급여가 만약에 그게 과지급이었었으면 주거급여를 깎아서 다시 환수를 해요. 근데 수급자들의 생활에 사실 1만 원, 2만 원의 드나듦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행정편의적인 좀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나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인데 수급자들의 입장에서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제도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들조차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물급여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이 대폭 확대되지 않으면 계단식 탈수급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번 맞춤형 개별급여 10년을 좀 돌아보면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급여라든지 아니면 주거급여를 통해서 내가 안전하고 또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후에 다른 뭐 탈수급이나 아니면 탈빈곤을 좀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토론회에 참여하셨던 한 한부모 당사자이자 또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셨던 한 분께서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 제도는 제도 안에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믿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든 이 사람이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빨리 나가지 않으면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분인데 제도가 튼튼할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던 게 무척 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소결 부분인데요. 저는 저희 이제 기초법행동에서 같이 토론을 하면서 결국 제도 전달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수준과 내용 아니냐, 누구에게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까 제도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향후의 제도 개선에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에 10년 동안 가장 강조된 정책 흐름은 발굴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요. 또 공적 자료의 수합과 재조사가 촘촘해지고 수급자의 신고 의무 역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가 된 것도 10년 동안의 중요한 정책 흐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에 가장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발굴주의와 연동된 일련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AI에 기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제도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공공서비스 AI 지원 제도 관련한 산업계 토론회가 요 간담회의실에서 열렸었는데 제가 이제 들으러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산업계 분들이 공공 서비스 관련해서 정부에서 뭔가 사업을 따내려면 제목에 AI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참 이게 모든 곳에서 AI가 유행인데 이게 이제 복지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에 대해서 되게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을 AI가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주의를 무조건 문제로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녀주의적인 제도 운영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자녀주의적인 제도를 뒷받침하는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기초법행동이 이제 10년 넘게 함께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 제도를 보아왔는데 수급자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유연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제도에 진입할 때도 내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제도에 있는 중간에 여기서 나가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낭떠러지 같은 기분이 들다 보니까 이 제도를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좀 몇 가지 요구사항을 넣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은 미뤄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반드시 빠르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지금 빈곤이 발생하는 사람들의 여러 생애 주기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 근로능력 평가와 조건부과인데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향후 10년에는 저는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의 현실화가 가능하고 선불급여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확실하거나 해명하기 위해 어려운 사실관계의 회색지대가 언제나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공적 자료가 첫 번째 근거 자료가 되고 수급자가 해명을 하는 것에 실패할 시에는 무조건 이제 그 공적 자료에 근거한 결정이 관철이 되는 경향이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수급자들의 이해가 조금 더 우선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제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